연일 터져 나오는 군 내부의 사건 사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28사단 의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내부 악습과 사망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사후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훈련병 사망 사건조차도 계속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 헌병 출신의 김환섭 변호사님과 함께 군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근 군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와 법률적인 조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군 헌병 출신의 김환섭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방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그 변호사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여운의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육군 ROTC 48기로 예비역 중위 전역한 현직 변호사입니다. 제가 미력하게나마 제 경험과 실무 능력을 좀 녹여내서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좀 답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군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시각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다른 무엇보다 문제 해결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최근 발생한 사안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자면 군기 교육이라는 수단은 결국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고 또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신상필벌과 또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군기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군 내부 규정이나 지침 그리고 매뉴얼로 굉장히 절차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일의 어떤 횟수, 그리고 집행권자, 그리고 어떤 승인권자, 소명의 기회 등 어떤 절차적 내용상 안전성과 이런 객관성 그런 것들이 다 담보되어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엔 그런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내부 지침과 규정, 매뉴얼을 명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데 바로 그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군기교육의 승인권자나 집행권자에 대한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주기적인 그리고 기습적인 지휘관이나 상급부대의 감시나 순시가 이루어진다면 또 이를 명문화해서 규정화한다면 아무래도 사건 사고 발생이 좀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군기 확립을 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단순하게 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규정이나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군인들의 해이함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결국 법률적인,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을 손보게 된다면 사실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육해 공군이 하나하나 일일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필요한 존재, 이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화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는 결국엔 또 제도와 정책에 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더 명문화시키고 그 명문화시킨 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명문화해서 의무화한다면 그것들이 결국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네.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얼차려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규정과 법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이 사건의 사후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사실 현재 수사와 재판 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견해를 드리기엔 좀 다소 제한된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군기교육의 사건의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미 언론이나 또는 일반 PD수첩 등등 어떤 방송에서 이미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들만 저희가 발췌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사건 당일에 온습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라거나 또는 이미 명문화되어서 절차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시된 어떤 교육 행동들을 범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선착순 뛴걸음을 시키지 말아야 할 것 또는 이 훈련병에 대해서 아직 보급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 등 어떤 무거운 물품들을 이 군장 속에 넣어서 그것들을 이행하게 한 점 이런 것들은 사실 금지시된 이미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결국 지금 형사상 쟁점은 형법상 학대치사죄와 그리고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지금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을 분석하면 피고인들, 그러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이겠죠. 이분들은 다소 과도한 군기교육을 시행하면서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을 넘어서서 신병교육을 담당하면서 이를 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교육이 아니라 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맹목적적인 학대행위 내지 가혹행위가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훈련병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소한 상해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것이 바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담당 검찰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 고의성에 관해서 간접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다할 것이고, 아마 제 예상컨대 피고인 측에서는 그와 같은 인식,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고문치사로 넘어갔잖아요. 예, 가혹행위.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최대 30년까지도 뭐 구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얼차려나 이런 거를 당해 보긴 했지만, 지금 환경이 이제 뭐 온도 습도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하면은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과거 군 헌병대에서 장교 생활로 근무하면서 저는 주로 작전 헌병을 담당하긴 했었지만, 군 헌병 이제 통합 시스템, 통합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있었던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 사망 사고 등등에 대해서는 일일 보고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는데요. 비일비재했다고까지 보기엔 어렵지만 이 인권 침해 사례 또는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긴 했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 매체가 잘 발달되지 않다 보니 있었지만 묻혔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그 장병들한테도 가고 이런 소통의 그런 창구가 많다 보니 이런 게 이제 계속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창구 그리고 개방의 창구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알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이 밝혀지는 것, 이것들이 공표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답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군 인권 의식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예. 이 과거와 같은 사안이 분명히 있었다. 또 과거에는 안 대표님 군 생활하시던 시절처럼 더 심한 가혹행위나 모욕적인 폭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러려니 쉬쉬.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자신들의 이 권리 의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있고 그거를 또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예. 최근 이하람 중사의 장례식이 3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군 내부의 성폭력 문제는 얼만큼 개선되었으며 관련하여 법률과 제도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간혹 접하시겠지만 성범죄 관련 처벌, 징계 수위는 이른바 그 무관용주의, 엄벌주의를 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 내부 이제 인사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성비위, 성범죄 관련해서는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용사 할 것 없이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법률과 제도가 좀 더 개선되고 이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그런 장치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군 내부적으로는 성보충 담당관이 배치돼서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들어주는 한편 군 내부 법조인들과 외부 법조인들이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수사와 재판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성폭력이라는 게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녀에 대한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라는 특성상 솔직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월등히 높고 그리고 이제 성 정체성이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남남 커플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나요? 남남 커플이 아니라 남남 간의 가해 피해가 발생했느냐? 예.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발생하냐면 이것도 또 이제 안 대표님께 질문을 역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 대표님 군 생활하실 때는 용사와 용사 간에 같은 내무반, 내무실, 네네네. 생활관을 쓰시면서 상급 병장이나 상병장이 이제 막 1, 2병으로 입대한 자대 배치를 받은 안 대표님에게 정말 폭언도 많이 일삼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뭐 엉덩이도 툭툭 치고 주요 성기 부위도 이제 치려는 자세나 또는 툭 만지거나 예. 이런 행동들을 많이들 했을 거예요. 네네. 예,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범죄예요. 모두 다 범죄고 이거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별도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일반 형법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군형법상 저희가 정의가 있는데요. 계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가 발생했을 때 물론 강압적인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바로 계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두 사람이 사랑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질문이 그럼 맞으셨네요. 커플이라는 질문. 네, 그게 성소수자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남성과 남성 간의 눈이 맞아서 정말 호감을 넘어서 애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정말 성적인 몸의 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률상 말씀을 드리면은 성인 남성 간의 어떤 이 성적인 커플로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또는 일반 형법상, 성폭법상 어떠한 형벌에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군 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결국 군 내부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주 추상적인 그 이유, 징계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등 군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군 기강을 확립을 떨어뜨리고 군사 전투 태세를 뭔가 떨어뜨리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이제 전 세계 군을 통틀어서 동성 간의 그런 만남이나 뭐 사랑을 인정한 군이 있을까요? 전 대표적으로 미군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소위 말해서 미드 보시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겠지만 군 내부에 이 남군이건 여군이건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권리의식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미국에는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라고 해서 성소수자이면 안 된다 이런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 의식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 있는 병사나 간부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대우받고 존중받고 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이 선진화된 병역 문화가 좀 확립이 돼 있네요. 혹시 국내 그런 군법 관련된 뭐 사항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동성 간에 문제가 생겨서 뭐 징계라든지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까요? 사실 저희가 단어에서 이미 알 수 있다시피 성소수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으로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평생을 숨겨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 위로 올라와서 사건화까지 되는 것은 여러 우연적 요소가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군요. 네. 네. 독특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군 헌병 초군반 시절에 군 검사로부터 들었던 케이스인데요. 한 용사가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직전에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중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자신은 현역으로 복무하기는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올라갔던 사안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군 검찰에서도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했고 진술을 했을 때 본인의 어떤 그 동성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또 자신의 어떤 집에 있는 객관적 증거까지 들이대기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관계까지 한 영상이 밝혀지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군 검사님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안의 내부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통했을 때 거기 물품이 나왔던 거죠. 과거 썼던 핸드폰. 그 핸드폰에 친구와 나눴던 대화 메시지가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내가 군 입대했을 때 이거를 증거로 내밀 테니 한 번만 나와 성관계를 해달라. 이게 밝혀져가지고 결국에는 현역본부 부적합 심의는 당연히 물 건너갔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무리 군대 가기 싫어도 그렇게까지는 더 싫은 것 같은데 대단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옮겼네요. 의지라면 의지죠. 예. 그 의지나 열정을 나라 지키는 데 썼으면 뭐라도 했을 것 같은데. 진급했겠죠. 예. 선진병령을 외치는 한국군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2024년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수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고의로 수사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역으로 유가족이 비난받는 사례도 발생하여 군의 신뢰 회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군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나 지원제도, 법률 체계를 알기가 어려워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만 잘 알고 있더라도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 헌병 출신의 김환섭 변호사님과 함께 군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도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외부의 가족들이 대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증거가 뭐 있다고 한들 시간이 지난 후에 네. 사건이 알려지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는 증거 은폐나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그 폐쇄적인데 군인들 가족들이 이런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대표님이 뭐 몸이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실체법적으로도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더군다나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은 드렸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게 보안, 안보, 네.
그야말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출입도 안 되고 어떤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런 특수성이 더 가미됐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답답함이 생길 거예요. 사실 다양한 조력 창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군 인권센터에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서 그 담당자로부터 어떤 조력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 제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군 내부의 어떤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으실 때도 있고요. 또는 군 외부에 이제 선임되어진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인권 침해 사례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군인들은 요즘 너무 잘할 거예요. 뭐 국방 콜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사고 접수가 되고 하면은 담당자가 얼마든지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뭐 사망자 유족들을 위한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은 국방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 군인권센터 어디든 문의하셔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망사고 말씀하셔가지고 미국과 좀 이제 연금제도나 이런 게 뭐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에서 죽으면은 갯값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정해진 그 규정이나 아니면 그 규범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사실은 제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처라든가 또는 공제회라든가 이런 특수한 제도 정책들이 이미 우리가 명시화되어 있어서 충분히 군 인사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현 제도와 충돌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회피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좀 더 진일보에서 말씀을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이 어떤 부상을 입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좀 더 가시화되어서 더 구체화되긴 해야겠지만, 어떤 사건화되어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단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거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관리, 감시, 견제 의무가 좀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네.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실. 변호사님, 군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를 입은 병사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 이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럼 변호사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질문 주신 사안 자체가 사실 모두 다 공감하시는 질문이긴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히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예. 근데 객관적 CCTV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요거 하나는 알으셔야 됩니다. 핵심적으로 이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물증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간접 증거나 방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결국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조력자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살인죄입니다. 사람이 어떤 동산을 절도했을 때, 어떤 물건을 절취했을 때 절도죄가 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린 그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주체, 객체, 그리고 행위, 사실 이것들을 구성요건에 따라서 굉장히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저희의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안에서 주변이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핵심 요건 사실 내지는 구성 요건 해당성에 집중을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되므로 어떻게 간접 방증을 하면 되겠구나, 간접 증거를 뭘 모으면 되겠구나, 이것들을 경험칙, 실무적 또는 대법원 논리에 따라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쟁점을 드리고 집중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의뢰자가 뭐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건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실무적으로 제가 직접 여기 현업에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했다가 소위 말해서 제가 뒤통수 맞는 경우. 예. 그리고 또는 그 반대 상황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진 거 맞아요. 근데 증거 없고 주변에서 사람들 다 묵인하기로 했고 이거 좀 속여주세요. 이거 좀 은폐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라 다르겠죠. 윤리장전을 그리고 그 개인의 변호사가 생각하는 바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냐면 변호사들이 가장 첫 번째 가치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뢰인의 이익이긴 해요. 이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뢰인의 이익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근데 거기서 다들 선택과 결정을 좀 달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변호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단순히 당신한테 많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건 내 양심에 비춰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호사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같이 은엄패하고 어떻게든 숨기고 거짓 진술시키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안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면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실 거짓 진술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조장한다라는 것은 제 경험칙상 대다수가 밝혀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는 치밀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인 머릿속엔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고 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돕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들이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게 됐을 때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정말 그들이 다 감내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으로 과연 어떤 게 이익일까? 정말 작은 돌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바위로도 못 막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교 복무 시절에 헌병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군 사건을 외부의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헌병장교, 초임장교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작전 헌병, 그러니까 지금 군사경찰대죠 사실. 작전 헌병으로서 일반적인 어떤 경호 임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호송 이런 위주의 작전 헌병 임무를 주로 수행했고요. 간혹 이제 수사과와 연계해서 관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군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 활동이라든가 도로교통법상 범법행위가 없는지 이를 순시하는 관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이제 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대급 부대로서 저희가 독립부대였기 때문에 저희 자체 독립부대만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임장교여도. 그럴 경우에 가끔 관내에 군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를 적발하게 된 일반 민간 경찰들은 그 즉시 저희 쪽에 인계를 했었죠. 그래서 초동조치, 수사, 초동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일부 같이 협업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양구 사건 아시죠? 휴가 나온 장병 둘이 양구 군에 있는 불량한 고등학생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서 네. 그런데 이제 군인 신분이라서 그냥 이제 대응 안 하고 그냥 맡기만 했는데 이런 처벌 기준이 그 뭐 민간인과는 이제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건장한 장병 둘이 그렇게 떡실신이 되도록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지에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신분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일단은 군인 신분이라고 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제가 군형법과 형법 자체를 그냥 일반론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처벌의 수위가 첫 번째,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폭행죄만 하더라도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에 어느 정도 하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하의 형벌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인 간의 폭행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군형법이 적용되면은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단순 민간 폭행 사건들은 야 합의하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그게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명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공소권 없음.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폭행죄나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불원 특례가 배제하도록 조항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거죠. 합의를 해도. 두 번째, 군인 등 강제추행. 자,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을 살펴보면은 일반인들끼리 강제추행, 기습추행, 어떤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고 초범인 경우에 합의까지 한 경우에는 이른바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한데요. 군인 간의 어떤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성립한다.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밖에 적용돼 있지 않아요. 법정형 자체에. 예. 처벌의 형량이 어마무시하죠. 네네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군검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걸 기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공판으로 회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합의를 하고 처벌을 불원을 받고 반성 취지로 하고 해도 잘 막아야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군형법과 일반 형법 사이의 법정형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사실. 혹시 그러면은 군 형법 중에 의료법에는 착한 사마리아법 같은 게 있잖아요. 군형법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군형법상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의미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까지 들어가는 건데, 어떤 법률을 제도화하고 개정하고 제정하는지에 따라 사실 잘못하면은 엄한 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더 심도 있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군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서 있나요? 법률 체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률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이 법률의 상위법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사실은 순서예요, 순서. 상위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의 적용을 모든 법률은 받게 되고요. 법률의 적용을 모든 명령, 조례, 규칙들은 받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완전하게 규정된 우리나라에서 깰 수 없는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군형법도 결국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군이 이제 육해공으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육군에 특화된 군법이 있을 것 같고 뭐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눠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육군에서는 이제 뭐 기갑 차량이나 전투 차량에서 이제 뭐 어떤 그 하면 안 되는 행위들 이거는 이제 뭐 해군이나 이제 공군에는 없는 법들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군이 탑승한 그 이제 기갑이나 전투기에서 침을 뱉으면 이게 그 군 형법에 걸려요. 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예 공군이 육군의 법에 있는 법을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했다. 예. 그러면 이건 육군 법을 따라야 되나요? 공군 법을 따라야 되나요? 이거는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군형법이라는 게 육군형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육해공 모두 합친 군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안 대표님이 주신 예시처럼 기갑이라는 어떤 장갑차가 공군에는 없겠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군 같은 경우에 군형법상 장갑차에서 침을 뱉으면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이 정의가 돼 있다면 공군이 어느 날 이제 육군의 시차를 나와서 공군 일개 장교가 장갑차에 탑승하고 침을 한번 뱉었습니다. 적용을 받겠죠. 적용을 받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국가 법령 시스템 등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모든 법들은 웬만한큼은 다 공개입니다. 군형법도 공개가 돼 있어요. 적용 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1조 내지 2조, 1조는 대부분 목적이고 2조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는 군인을 얘기합니다. 네. 군별로 이게 법률적인 뭐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네,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하나로 같아요. 묶여 네, 있군요. 군형법은 공군이든 육군이든 처벌을 똑같이 군형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예 하나로 묶어버렸군요, 그냥. 한국군의 영원한 과제는 선진병령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악습과 문제를 철폐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선진병영을 시도한 지 어느덧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하들의 고충과 사고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파렴치한 지휘관들까지 있어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식을 보내놓은 부모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 헌병 출신의 김환섭 변호사님과 함께 군 내부의 수사 절차를 살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제대로 된 선진병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군형법에 접촉되는 죄를 지어서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군인 복무기간 중에 밝혀져 가지고 나왔어. 네. 근데 죄는 민간인 신분에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나요? 평소에 많이 개정법이나 이런 걸 보시나요? 저 로스쿨 가려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로 저희가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각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변경되고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등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좀 더 관할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군사경찰, 군검찰, 군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입대를 올해 12월에 예정해 두고 있는데 지금 강제추행을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11월쯤에 이 여성이 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최초에는 일반 경찰, 그 관할권이 있는 뭐 용산경찰서, 뭐 마포경찰서에서 여청계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만 내가 군인이 되었네? 군인이 이제 신분이 되었네? 라고 하면은 이게 타관 이송, 이첩, 즉 우리 소속 부대 군검찰로 이 사건이 군사경찰대로 사건이 이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범죄, 군인 사망 등 사건, 그리고 군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모두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권을 담당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네네네. 네. 그 직전에 저지른 범죄마저도 그냥 군사재판권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민간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군형법이랑 이제 민간에서 벌어진 어떤 처벌되는 거 지금 이제 동일한 사례는 아니고요. 네. 둘 중에 그 있어요. 근데 형량이나 뭐 이런 게 같아. 처벌 수위가. 네. 그러면은 그 가해자가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럴 수 없고요. 처벌받으면은 어떤 우리가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한다. 금방 말씀드린 폭행죄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죄명으로 가는 거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명이 분명히 특별법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형법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군 형법에도 항고나 상고가 있나요? 군형법상으로도 당연히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이 3심제죠.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3심제죠, 사실. 즉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고등법원 가갖고 대법원, 일반적으로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상소권이라고 하고 1심에서 2심 갈 때를 항소, 2심에서 3심 갈 때를 상고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군형법 적용을 받는 우리 군인 신분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1심 군사법원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은 항소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2022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툭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군사법원이 사실은 저기 용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할 2심 법원으로 1심에서 2심으로 민간 법원으로 항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병으로 복무하시면서 직접 겪으신 군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 중 자주 일어나는 사건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군사경찰 때 그러니까 헌병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내에서 발생한 어떤 인권 침해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자주 겪는 어떤 많은 유형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카테고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범죄의 종류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주체, 객체별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카테고리를. 병사와 병사 간에
병사와 간부 간에 간부와 간부 간에 어떤 사건들이 주로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이 용사와 용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살펴보면 이른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넘는 사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실 하급자가 1, 2병이 상병장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1%가 안 될 거예요. 당연한 네. 겁니다. 사극상이죠. 예, 상병장이 주로 1, 2병을 괴롭히는 거겠죠. 아니면 조교가 뭐 훈련병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건들인데 선을 넘는다고 표현한 이유가 20대 초중반의 나이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친분 관계를 좀 넘어서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오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후임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 성희롱 또는 성범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무심코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이 쉬쉬하면서 그냥 단순히 넘어갔던 사건들이 사실은 군형법상, 일반 형법상 다 처벌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사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어떤 우월감에 상병장들이 또는 병장급들이 이제 말년 병장들이 순간의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후임병에게 모든 생활관의 인원들이 다 있는 와중에 욕설을 네네. 야이 XX야. 이거 모욕죄입니다. 그게 인권 침해인가요? 인권 침해죠. 저는 365일 거의 2년 2개월을 겪었는데. 인권 침해죠. 네. 당연히. 그러면은 뭐 그 군내에서도 이게 말 한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겠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병사와 병사 간에 나는 정말 친한 관계여서 내 후임에게 내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내 동생처럼 대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한테는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권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인권이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니야 라는 것은 정의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누군가를 유형력의 행사를 해서 강압적으로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것은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가 솔직히 편하다 보면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말이 좀 이제 헛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 딴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나한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게 많이 아이러니하고 좀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우리 피고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 친구들이 건실하게 군 생활을 했는지는 주변인들의 어떤 탄원을 받아보더라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행실이 똑바른 친구고 그야말로 군 생활에 임무에 충실하게 생활했구나. 근데 다소 그 표현이 과격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뭐 저도 장교 생활하면서 병사들하고 함께, 용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제 후임 간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욕설이라든가 터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까요? 저는 인식의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해? 라는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우리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 네가 그걸 당해봤을 때 넌 기분이 좋겠니? 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게 형사상 대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기보다는 정말 보호해야 될 피해자들, 그들을 절대 좌시하지는 말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 인권 침해라는 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남자 일반 병사가 여자 장교랑 사귀어요. 그런데 둘이 헤어졌어. 이거를 앙심을 품고서 내 위에 있는 상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억울한 사건이 발생된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상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처우,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비단 군대 내의 얘기뿐만 아니에요. 사실 일반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 내에서 물론 그 만들어주신 스토리는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요. 후임병 내지는 하급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사상 범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지시하고 대우를 할 수는 있죠.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 인권센터에 진정을 하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군 내부 징계 자료로서 활용될 수는 있어요. 부당한 대우라는 것에 해당한다면. 근데 이거는 어떤 열거할 수 없는 예시들이 너무 많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우려되는 게 그런 군 인권센터에다가 이제 어려움을 토로를 했는데 피의자의 처벌이 미미해. 그러면은 그 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앞으로 군 생활이 창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무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드는 어떤 법률이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보복폭행이나 보복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크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양형이나 정상참작사유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더 가혹행위를 당하고 더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자께서는 추가 신고를 하시면 돼요. 추가 진정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징계심의가 꾸려지든 아니면 어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든 했을 때는 직전에 이랬는데 또 이랬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의 수위는, 처분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지휘관 관련된 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의 사건 사고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사건이 발생이 되면 부대 지휘관이 불이익을 받는 점 때문에 은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축소 은폐 이런 게 지금 뭐 최상병이나 여러 가지 지금 요번에 훈련병 사건에도 또 나왔고, 그렇다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헌병으로 군복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지휘관이 받게 될 징계와 불이익으로 인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요, 저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물론 아주 외부적인 외압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대형 사건,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논하고 싶진 않고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군 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도 장교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사실 사건 사고가 내 관리 소대, 관리 중대에서, 관리 대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내가 그거를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안전사고에 유의를 했는가, 또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에 포커스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무슨 연대 책임이죠, 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일응당연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제가 이 시각에 반대합니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조사 주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화 보병 사단에 있는 포병 여단에 있는 포병 대대장이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 포병 대대장의 이 대대 내에 어떤 지휘 관리 감독 체계가 잘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주체는요, 내 직근 상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직접 조사하는 주체는 감찰 내지는 법무부가 될 겁니다. 그 법무부라는 건 군사경찰대 내지는 군검찰에서 나와서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즉 제3의 다른 조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휘관 스스로 이걸 은폐, 엄폐하고 싶다고, 축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함부로 축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그 개인의 영달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제 지휘관들의 이제 뭐 진급이나 뭐 아니면 뭐 심한 경우 이제 전역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군 생활을 하면서 왕왕 보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사경찰대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하 사단, 예하 부대 또는 우리 부대 내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직근 지휘관들의 어떤 처우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좀 왕왕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전역까지 간다거나 전역까지 가게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 판단하신, 결정하신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말 신념과 열정으로 똘똘 뭉치면 분들이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어려운 걸 시키시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지 뭐 좀 영광스럽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히 그냥 법조인으로서, 일반적인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또는 어떤 법조인의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감히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제 가치관과 부합할 텐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벌겠다, 권력을 갖고 싶다 또는 어떤 명예만 갖고 싶다가 아니라 저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흘러올 정도면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거를 좀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 내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라는 그 통상적인 말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법률사무소 여운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변호사들, 구성원 변호사들이 좀 독특하게도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인데, 저희 기독교 신자이신 저희 변호사님께서 잠언 구절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단어까지는 틀릴 수는 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의 그리고 고독한 자의 대신하여 송사를 할 수 있는 그 입이 될지니라 라는 그런 의미의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잠언의 구절인데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변호사가 된 다음에 알게 된 구절이지만 네. 정말 너무 와닿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후학이 되실 분들 그리고 법조인이 되실 분들이라면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좀 사람으로 대우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의사는 의술로 사람을 살리고 변호사는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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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